1969년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100시간 동안 3,000명이 죽고 30만 명이 난민이 되었죠. 그런데요, 진짜 원인은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가진 소수와 땅을 잃은 다수, 중미의 두 나라에 쌓여있던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총성이 울렸습니다. 1969년 7월 14일 엘살바도르 공군기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를 폭격합니다. 지상에서는 12,000명의 엘살바도르 병력이 국경을 넘어 진격 중이었습니다. 100시간 만에 전쟁은 끝났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망자 약 3,000명, 부상자 수천 명, 그리고 30만 명의 난민. 그런데 이 전쟁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축구전쟁. 네, 진짜로 축구전쟁입니다. 영어로는 풋보로, 스페인어로는 게라 델 에프행볼. 실제로 이 전쟁 직전에 두 나라는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3번 붙었는데 경기마다 폭동이 일어났고 3차전이 끝난 지 3주 만에 진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져서 분해서 전쟁했다. 인터넷에서도 흔히 이렇게 설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어이없는 전쟁. 축구 때문에 시작된 전쟁.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축구는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화약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토지 문제, 이민 갈등, 경제적 불평등.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폭발 직전이었는데 하필 그 시점에 축구 경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축구 경기 하나가 어떻게 전쟁의 도화선이 됐는지, 그리고 왜 두 나라는 그토록 폭발 직전의 상태였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만 보면 황당한 전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이 보입니다. 먼저 지도를 봐야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 아래로 가늘게 뻗은 지역입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좁은 땅덩어리죠. 여기에 작은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 나라들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는 과테말라 총독령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죠. 1821년 독립한 후에도 잠시 중앙아메리카 연방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열했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묘한 관계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역사적 뿌리도 같은데 서로 경쟁하고 견제합니다. 형제지간의 라이벌 의식 같은 거죠. 이 중에서 엘살바도르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습니다. 면적 21,00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유일하게 카리브해 해안선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평양 쪽으로만 바다가 있죠. 그런데 인구는요, 1969년 당시 약 340만 명.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6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였습니다. 바로 옆 온두라스는 어떨까요? 면적 11만 2천 제곱킬로미터. 엘살바도르의 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비슷한 250만 명 정도.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겨우 22명. 엘살바도르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엘살바도르 농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좁고 옆 나라는 너무 넓다. 저기 가면 땅이 있겠다. 문제는 토지 소유 구조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전형적인 과두제 국가였습니다. 이른바 14가문이라 불리는 대지주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체 경작지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커피 플랜테이션이었죠. 커피는 엘살바도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수출의 90%가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커피 농장은 대지주들 것이고 일반 농민들은 거기서 품을 파는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농민들은요? 땅이 없거나 있어도 쪼개지고 쪼개져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땅을 나눠 갖는데 세대만 지나면 땅이 손바닥만 해집니다. 그걸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농민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국경 너머 온두라스로. 온두라스는 땅은 넓은데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경 근처에는 주인 없는 땅 혹은 대충 관리되는 땅이 널려 있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도 이 땅들을 제대로 관리할 행정력이 없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엘살바도르 농민들이 슬금슬금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 국경이라고 해봤자 울타리 하나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냥 걸어서 넘어가면 됐습니다. 그러다 몇천 명이 됐습니다. 1950년대에는 수만 명, 1960년대가 되자 무려 30만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온두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30만 명. 당시 온두라스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 600만 명이 들어와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온두라스도 노동력이 필요했고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대부분 성실한 농민들이었으니까요. 빈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세금도 냈습니다. 온두라스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온두라스 입장에서 이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경제적 경쟁. 1960년대 온두라스도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영아 사망률이 줄면서 인구 증가율이 연 3%를 넘었습니다. 자국민들도 땅이 필요해졌는데 좋은 땅은 이미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온두라스 젊은이가 농사지을 땅을 찾아 시골로 갔더니 이미 엘살바도르 사람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땅인데 왜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지? 이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희생양. 온두라스 정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경제는 정체되고 실업률은 높고 국민 불만은 커지고 바나나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했습니다. 미국 과일 회사들이 온두라스 경제를 쥐락펴락했죠. 이럴 때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 만들기. 우리가 힘든 건 저 외국인들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는 건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다. 땅이 없는 건 저들이 불법으로 점거해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돌릴 대상이 필요했고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셋째, 토지개혁 압력. 1960년대 중미에는 토지개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여파였죠.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대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중미 농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국도 긴장했습니다. 중미에서 또 다른 쿠바가 나오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는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중미 국가들에게 원조를 주는 대신 토지 개혁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도 토지 개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대지주들 땅을 건드리기는 싫었습니다. 대지주들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가는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냅니다. 외국인이 불법 점유한 땅을 회수해서 자국민에게 나눠주자. 자국 대지주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토지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일석이조였죠. 1962년 온두라스는 새로운 토지 개혁법을 제정합니다. 핵심 조항은 간단했습니다. 온두라스 태생이 아닌 자는 국경지대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30만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을 정조준한 법이었습니다. 법이 통과됐지만 처음 몇 년은 그냥 종이 위의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기엔 부담이 컸으니까요. 30만 명을 한꺼번에 내쫓으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의 관계도 악화될 테고요. 그래서 법은 있지만 집행은 느슨하게. 이런 상태가 몇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1969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온두라스에 오스왈도 로페스 아레야노라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63년 쿠데타로 집권한 인물이죠. 그는 1971년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성과가 필요해. 국민들이 열광할 만한 이슈가. 4월 온두라스 정부는 본격적인 추방작전을 시작합니다. 국가토지개혁원 INA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에게 통보가 갔습니다. 30일 내에 떠나라. 안 떠나면 강제 추방이다. 너희가 경작하던 땅은 온두라스 국민에게 재분배된다. 처음에는 합법적 절차를 밟는 척했습니다. 서류를 보내고 기한을 주고. 하지만 곧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온두라스 민병대와 지역 주민들이 엘살바도르인 마을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만차스 브라바스, 스페인어로 거친 무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었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불태우고 가축을 빼앗고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도 보고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5월과 6월 약 2만 명의 엘살바도르인이 국경을 넘어 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부분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수십 년간 일궈온 농장, 집, 가축 다 두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경 마을에는 난민 캠프가 생겼습니다. 천막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 라디오와 신문은 매일 온두라스의 만행을 보도했습니다. 우리 동포가 맞고 있다. 우리 동포가 쫓겨나고 있다. 우리 동포가 죽고 있다. 난민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온두라스 군인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 이웃 온두라스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맞았다.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살바도르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온두라스를 음징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두 나라는 축구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북중미 카리브 지역 예선.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같은 조에 배정됐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바로 그 순간에 축구 경기를 해야 했던 겁니다. 홈앤 어웨이로 두 경기. 합산 점수가 같으면 중립지역에서 3차전. 1차전 6월 8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온두라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옥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온두라스 팬들이 밤새 폭죽을 터뜨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확성기로 욕설을 퍼붓고 쓰레기통을 두드렸습니다. 선수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경기. 지친 엘살바도르 선수들은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온두라스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온두라스 1대0 승리. 그날 밤 엘살바도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세의 소녀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멜리아 볼라뇨스. 그녀가 TV로 경기를 보다가 패배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실 그녀의 죽음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살바도르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조국의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순국한 애국 소녀. 그녀의 젊은 심장은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터져버렸다. 그녀의 장례식은 국가적 행사가 됐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강요들이 참석했습니다.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관을 들었습니다. 군악대가 연주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에 늘어서서 운구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축구는 그냥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2차전 6월 15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이번에는 온두라스 선수단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이 깨졌습니다. 죽은 쥐와 썩은 달걀이 날아들었습니다. 악취나는 쓰레기가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온두라스 선수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호텔 주변에서 폭죽이 터지고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수 몇 명은 공포에 질려 울었다고 합니다. 경기 당일 선수들은 경기장까지 장갑차 호위를 받으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버스로는 위험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하니 5만 관중이 적대적인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온두라스 국가가 연주될 때 엘살바도르 팬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온두라스 국기 대신 더러운 걸레가 걸렸습니다. 경기 결과는 엘살바도르 3대 0 대승. 경기가 끝나자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온두라스 팬들이 공격당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폭도들이 온두라스 지지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온두라스 팬들이 탄 차량들이 불탔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날 밤 엘살바도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3차전 6월 26일 멕시코시티. FIFA가 중립지역에서 결정전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이라고 해서 평화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양국 팬들이 대거 멕시코로 원정을 왔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비를 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경찰 1,700명이 배치됐습니다. 양국 팬들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어떤 충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90분이 끝났을 때 2대2 동점. 연장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연장 후반 엘살바도르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엘살바도르의 월드컵 본선 진출. 하지만 축하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양국 팬들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엘살바도르인 상점들이 불탔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온두라스인들이 린치당했습니다. 양국에서 상대국 국민에 대한 폭력이 동시다발로 터졌습니다. 엘살바도르의 피델 산체스 에르난데스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학대당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다. 행동해야 한다. 10월 14일 새벽 6시 엘살바도르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공군기들이 온두라스 영공을 침범해 테구시갈파 공항과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동시에 지상군 1만 2천 명이 세 방향에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지도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더 강하다. 온두라스군은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다.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자.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 협상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 동포 30만 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다. 국제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초반에는 계획대로 됐습니다. 엘살바도르군은 온두라스 영토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국경에서 약 40km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만에 누에바 오코테페케, 산타 로사데 코판 등 여러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과 달랐습니다. 첫째, 온두라스 공군이 반격했습니다. 온두라스는 지상군은 약했지만 공군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살바도르의 정유시설과 항구를 폭격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정유시설이 파괴되자 석유 공급이 끊겼습니다. 군용 차량도 비행기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미주기구 OAS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양국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포 보호라는 명분은 국제사회에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먼저 다른 나라를 침공한 건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침략국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셋째,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작은 나라입니다. 외화 보유고도 적었습니다. 장기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쟁 비용이 하루하루 쌓이는데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8일 미주기구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됩니다. 전쟁 시작 100시간 만이었습니다. 8월 2일 엘살바도르군은 점령지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100시간의 전쟁.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양측 합쳐 사망자 약 3,000명,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에 남아있던 엘살바도르인들 약 30만 명이 결국 고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숨겨진 맥락이 있었습니다. 1960년 중앙아메리카 5개국은 중미 공동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회원국 간 관세를 없애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미니 버전 같은 것이었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땅은 좁았지만 산업화가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섬유, 신발, 식품 가공 등 경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공산품들을 다른 중미 국가들에 팔았습니다. 특히 온두라스가 큰 시장이었죠. 1960년대 중미 공동시장 영내 무역에서 엘살바도르는 늘 흑자였고 온두라스는 늘 적자였습니다. 온두라스는 공산품은 엘살바도르에서 사고 농산물만 수출했습니다. 무역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온두라스 입장에서는요. 공산품은 엘살바도르에서 사서 돈은 빠져나가고 땅은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구 전쟁은 이 구조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전쟁 후 온두라스는 중미 공동시장을 사실상 탈퇴합니다. 엘살바도르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국경 무역을 차단했습니다. 양국 간 도로까지 폐쇄했습니다. 중미 공동시장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중앙아메리카 경제통합의 꿈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 지역이 다시 경제통합을 논의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충격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엘살바도르로 돌아온 3만 난민. 이들에게 줄 땅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수출 시장도 막혔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땅 없는 농민들,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 불평등에 분노한 사람들. 이들 중 일부는 좌익 게릴라에 합류했습니다. 10년 후인 1979년 엘살바도르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좌익 게릴라와 우익 정부군 사이의 전쟁.
12년간 계속된 이 내전으로 7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이 됐습니다. 축구전쟁 100시간의 나비 효과가 12년 내전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예선에서 붙었는데 경기 전부터 양국에서 상대국 교민들이 폭행당하고 경기 후에 외교 단절, 그리고 3주 만에 실제 군사 충돌.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관계와 맥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핵심 교훈은 같습니다. 스포츠는 때로 국가 간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적대국 선수들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스포츠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쌓인 갈등이 폭발 직전일 때 스포츠 경기는 오히려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적대감으로 바뀌고 응원이 폭력으로 변합니다. 축구 전쟁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진짜 문제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토지 불평등, 인구 압력, 경제적 갈등, 정치적 선동.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축구 경기 하나에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크리켓 경기. 양국 간 긴장이 높을 때면 크리켓 경기가 대리 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스포츠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장에서 선수들이 악수를 거부하거나 상대국 선수와 대전을 기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스포츠가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1971년 미중 핑퐁 외교. 미국과 중국 탁구 선수들의 교류가 양국 수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비슷한 사례였죠. 스포츠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1969년 축구 전쟁. 100시간의 짧은 전쟁이었지만 3천 명이 죽고 3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중미 경제 통합의 꿈이 무너졌고 10년 후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엘살바도르는 1970년 멕시코 대회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합니다. 소련의 0대2, 멕시코의 0대4, 벨기에의 0대3. 구읍을 먹히고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전쟁까지 해서 얻은 월드컵 티켓의 결과치고는 참담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싸우는 진짜 이유가 뭐냐? 표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요? 아닙니다. 축구는 성냥이었을 뿐 화약고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겉으로 보이는 이슈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읽어내는 눈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